안녕하십니까. 윤리와 사상. 오늘은 이제 경험론 철학자인 베이컨과 흉, 이제 우리 교재에 이제 등장하는 분들, 그 순서를 일단은 가능한 한 어떻게 조금 다르게 묶느냐, 이런 정도 빼놓고는 가능한 한 그렇게 따르려고 하고 있고, 뒤쪽에 또 다른 분들도 이 시기 분들 나오기 때문에 그 분들과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 지점까지 뭐 다 볼 겁니다. 이제 근대가 오면서 연역법뿐 아니라 이제 균합법도 이제 특히 이제 영국 영미 철학은 이제 그러하죠. 근데 제가 이제 앞쪽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개미나 거미가 아닌 꿀벌이다. 개미는 그냥 모으기만 하고 거미는 자기 안쪽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유클리드의 이제 원론 같은 경우에는 5가지 공준을 가지고 뽑아내죠. 물론 5번째 공준은 이제 무너졌죠. 현대 수학에서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5번째 공준이 무증명 명제, 참인 명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오다가 실제로 이제 곡률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기하학이 발달을 하면서 그건 이제 무너졌죠. 근데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의 몰락이 아니고 더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민콥스키 공간 같은 게 바로 그런 예입니다. 리만 기하학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연역법이나 균합법이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현대에도 연역법이 뭐 새로운 거 하나라도 줄 수 있나? 라는 생각들, 의심들 계속 있어 왔고, 물론 칸트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새로운 지식을 주는 명제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간중심 구성주의를 구성을 하시지만 연역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전제로부터 계속해서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 내에 결론이 포함되어 있죠. 마치 수학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수학처럼. 그 다음에 균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반증만 나오면 깨지는 거거든요. 인간은 아마 사피엔스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왔을 겁니다. 웬만큼 정말 천재적인 어떤 그 추론과 상상력이 아니고서는 땅이 둥글다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피엔스들이 지구는 평평해. 그러나 이제 저 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사진 하나로 바로 깨지잖아요. 지구는 둥근 구체다. 완전한 구체는 아니지만 약간 좀 뚱뚱하죠.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균합법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분들은 사실 그리고 진실 그리고 진리까지 가려고 했던 분들이고, 근대와 뭐 계몽주의 시기 이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팽배한
서구 사회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기대, 이런 것들이 우리는 F는 MA까지 천상과 지상의 모든 문제까지 다 풀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 방법론이 다 한계점들이 늘 논의가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막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철학 같은 데에서. 그런 것은 가끔 국어 비문학 지문에 가끔씩 나오는 그런 지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쩌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가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는 잠정적인 사실과 진실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잠정적인 이해가 조금씩 더 나아지고 변해가고 그러고 있는 중이죠. 늘 인간이 진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참 위험합니다. 사실과 진실조차도 딱딱 잘 맞춰보고, 그리고 연역법이 됐건 귀납법이 됐건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모형이 나오고 모델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베이컨 선생은 30년 전에도 이런 설명 중에 딱 첫 번째 나오셨던 분인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귀납법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귀납법은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완전치 못하다고 해도 이때 당시로서는 귀납법, 연역법을 쓰셨던 분들이 진리 자체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믿고 이제 막 하신 거죠. 그래서 베이컨은 경험주의의 선구자다. 그리고 과학적 지식 이제 강조를 하고 귀납법을 강조를 하셨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2000년 동안의 그 권위를 깨는데 이제 굉장히 그 우상을 이제 타파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실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경험론 그리고 그 방법, 귀납법 이제 이런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제 늘 앞자리에 나오십니다. 그러나 이 뒤에 이제 나오는 흉 선생, 이렇게 너무 많이 건너뛰는 거 아니야? 최근 이 유둔사에서는 흉 선생 알기 위해서는 사실 뭐 로크 선생이라든지 또 버클리 주교를 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윤사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감정을 중시했다. 시인과 부인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사적인 게 아니라, 사적이고 주관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인 거, 보편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으로 시인 부인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공동체 차원에서는 엇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중시하는 게 서구 철학에서 많이 강조가 안 되다가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뭐 공리주의에도 영향을 주고 이렇게 했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흉 선생을 이렇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실천은 이성이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한다는 거예요. 자, 두 개를 잘 보셔야 돼요. 첫째,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사회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공동체에 살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우리가 뇌를 스캔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공감 능력이 실제로 부족한 요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소페 사페 막 이렇게 얘기하는, 실제로 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신경과학적으로 접근하면은 굉장히 이제 이 철학적으로 논의했던 부분들이 다 새롭게 다시 쓰여지고 막 이렇게 다시 해석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제가 이제 고등학생용 강의가 아닌 때는 인간은 안 변해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변화 가능성을 이제 믿죠.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해도 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뉴런의 연결망인데, 네트워크인데, 그것은 이제 플라스티시티, 가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물의 심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뇌과학자, 우리말로 신경과학자 분이 알고 보니 자신이 사페 뇌와 같은 뇌였던 거야. 근데 그거를 연구하다가 자신 자료인 줄 모르고 분류를 했어. 똑같아, 사페랑 뇌가. 근데 그런 짓을 하진 않았지. 근데 그 부모님 선대에 보니까는 근데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는 거야. 공감할지 모르는. 근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교육을 잘 시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 자체는 안 되지만은 계속해서 변화하려고, 그럼 플라스티가 이제 가소성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는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안쪽의 양심에 대해서도, 섭리에 대해서도 믿고 있고,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공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짓을 하고 막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사적인 거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공적, 보편적인 거에다가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맞추는 거고, 두 번째, 이성과 감정에서 만약에 소페나 사페의 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추락하기 시작하면은 이성으로는 지금 이게 나쁜 짓이다, 뭐 죄다, 뭐 불법이다, 범죄다,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좀 그렇다, 지저분하다, 이걸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도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감정, 공감의 감정.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만 사람이 실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슌 선생의 주장은. 근데 그래서 이성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실제로는 공감 능력, 이 공감 능력이 계속 더 강화되고 이렇게 돼야만 이제 바른 판단, 바른 실천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감정이 훨씬 더 이제 무게를 두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지금까지 봤던 윤사에서의 그 흐름들이랑은 좀 다른 겁니다.
이성이면 되지 이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공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의지가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하고 이런 얘기는 동서고금에 많이 있었지만 감정, 공감이라고 하는 것, 흉 선생은 나중에 거울 뉴런이 발견될 걸 아마 모르셨겠지만은 그 정도의 어떤 탁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거울 뉴런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쌤이 대학생 막 이럴 때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 신경과학으로 이제 그 철학이 설명이 되네. 이제 이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리주의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는 공동체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래도 한 줄이라도 회의주의적 인식론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한 줄 나와 있는 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과관계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일 뿐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실제적 결합을 알 수 없음. 벌써 이 시기에 경험론의 시기에 경험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찰을 한 거죠. 자아에 대한 인식도 감각적 지각일 뿐 우리는 자아 그 자체를 알 수 없음. 이게 무슨 얘기냐? 자아는 주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 관찰하고 이런 건 객체에 대한 겁니다. 결국 인식론의 얘기예요. 그래서 인식론에 대해서 인식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로크 선생도 버클리 선생도 따져보니까는 잘 안 돼.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매트릭스 신경망 안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것 뿐이지, 다른 생명체들이 이를테면은 인식하는 거랑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진돗개는 이 거의 흑백 비슷하게 본다고 하는 게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노란 파란색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똑같이 보입니다. 대신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동체 시력 같은 거죠. 이런 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오히려 후각 같은 걸로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흔적 같은 것도 다 찾아내. 그래서 이 인명구조하고 할 때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후각이 엄청, 뇌의 대부분이 후각령이기 때문에, 감각령에. 우린 뇌의 대부분이 뭐죠? 시각령이죠. 그래서 이 회의주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서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인식론에 대한 그 문제인식, 이게 결국 칸트 이후에 이제 철학, 또 한편으로 형이상학으로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체 재구성이 막 시작이 되고 뭐 구조주의가 막 나오고 포스트 뭐 스트럭처리즘이 나오고 하는 이 모든 흐름에 바로 인식론에 대한 이 문제인식,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국의 경험론이 사실은 뭐 귀납적으로 뭐 해가지고 실험하고 관찰하고 해서 지식을 얻는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경험론에서, 그러니까 영미철학이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많이 숙고된 것들, 인식론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신경과학의 발달과 함께 또 다시 사유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회의주의적 인식론, 이 한 줄로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주체와 객체. 객체도 물 자체를 모르고 나중에 칸트 주체라고 하는 게 뭐냐, 주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냐, 감각의 다발 아니냐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주체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은 마르크스는 이 공산주의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경제학자나 철학자로서는 상당해요. 이제 공산주의라는 거는 인간의 본성상 너무 순진하게 본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으로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제에 대해서 정말 그 경제학자들 그 반열 아주 탑 그 반열에 오를 정도로 연구가 깊었고, 뭐 이를테면은 생산과 관련해서, 노동과 관련해서, 또 대공황 이런 것들,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주체객체 문제도 바로 이제 굉장히 다른 의견을 나눴죠. 실천하는 주체, 어떤 망 안에서 실천하는 주체. 근데 그런 얘기는 이게 많이 안 나와 있고,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얘기가 뒤에 좀 나오죠. 그때 이제 그 얘기는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